안녕하세요. 저는 코트라 인도 비즈니스 협력센터 이정선입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인도 진출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정부 협단체와 함께 경제협력 포럼을 개최해서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고 우리 진출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인도 시장에 대한 최신 정보도 꾸준히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현지 언론의 경제산업 기사를 매일 엄선해서 요약한 내용을 저희 센터 단톡방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모아 매월 말 뉴스레터로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인 정보를 담은 비즈니스 가이드 발간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도는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 시장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인도 진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번 웨비나는 인도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인 분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인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기업인 분들께 제공했던 경제 산업 기사 800여 건을 바탕으로 인도 경제의 주요 흐름을 7가지 이슈로 압축해서 분석했습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 내년도 인도 경제 전망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요 7가지 이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저성장 기조 가운데 홀로 크는 인도 경제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이어서 급성장하는 인도의 소비재 시장의 특징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도 인구 14.5억 명이 인구 배당금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인구 재앙으로 이어질지를 결정할 일자리 창출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도 정부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제조업 육성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일환으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인도와 중국 간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수입산 대상으로 강화되는 비관세 장벽 움직임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연구소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의 모습에 대해 짧게 정리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글로벌 저성장 기조 가운데 인도가 글로벌 경제 대국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IMF에서 발표한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인도가 유독 높습니다. 이러한 높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4대 경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또 늦어도 2030년까지는 인도가 세계 3대 경제국으로 등극할 전망인데요. IMF는 2028년, S&P는 2030년까지는 독일마저 제치고 세계 3위 경제로 등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팬데믹 기간 동안 쌓였던 펜트업 수요가 해소되면서 회계연도 26년 경제 성장률은 기간별로 상이하긴 한데 거의 공통적으로 전년 대비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2024년 하반기 이후 인도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 요약된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인도 기업의 회계연도 2분기 7에서 9월 실적이 둔화되면서 각 기업에서 자본 지출을 보다 신중하게 계획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가 상승세도 인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인도는 원유의 약 8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국가 경제에 상당한 압박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주목할 이슈는 14.5억 인구를 얻고 인도 소비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는 인도 소비 시장 규모가 2021년 6,900억 달러에서 2032년 1.9조 달러까지 성장해서 세계 3대 시장이 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소비재 부문에서 농촌의 소비 증가율이 도시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2, 3분기에는 농촌의 소비 증가율이 도시의 2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중산층, 고소득층의 증가로 프리미엄 럭셔리 제품 수요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추세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스에 요약된 기사를 보시면 골드만삭스는 2027년까지
1억 명 이상의 인도인이 연간 $10,000에 달하는 소득을 올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제품과 다양한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음 기사는 2024년 상반기에도 인도 소비자 사이에서 프리미엄 제품 선호도가 지속됐다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나 TV 제품에서 프리미엄 소비가 늘었고요. 또한 인도 내 부유층이 확대되면서 해외 명품 브랜드도 대거 진출하고 있고, 인도 럭셔리 전기차 시장도 급성장해서 벤츠 등의 고급차 브랜드가 다양한 모델을 출시할 거라는 내용의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흥미로운 점은 소비재 기업들이 인도 2, 3선 도시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과 기존에 철수했던 기업들이 인도 시장 재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기사를 보시면 막스 앤 스펜서나 갭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인도 내 2선 도시로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철수한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로 재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건데요. 까르푸나 포드 등이 대표적으로 이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투자는 더 늘어날 여지가 크다고 합니다. 다음은 소비재 시장 성장을 온라인 판매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인도에서는 통신비가 저렴하고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다 보니까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한 건데요. 관련 기사를 보시면 올해 상반기 인도 이커머스 매출이 전년 대비 18에서 20%나 성장한 $530억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는 온라인 소비 지출이 2030년까지 $3,000억 돌파할 만큼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기사에서는 인도 뷰티 시장의 경우에는 2028년에 그 규모가 $340억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온라인 시장이 연평균 25%씩 성장하면서 뷰티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 같다고 합니다. 소비재 시장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점은 한류 열풍 가운데 K-뷰티, 식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도시에서는 한국 화장품이나 라면 같은 식품이 거의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요. 이들 제품은 대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주요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과자나 라면 매출이 늘고 있고, 이제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인도인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라면의 경우에는 수요가 크다 보니 현지 브랜드에서도 한국 라면 버전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네슬레가 일반 제품보다 2배 이상 비싼 하나로 약 1,000원에 달하는 한국식 BBQ 면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인도 유명 배우가 프리미엄 한국 뷰티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합작 법인도 설립하고 있고, 나이카와 같은 대표 온라인 뷰티 플랫폼에서 한국 뷰티 제품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슬라이드 왼쪽 표를 보시면 한국 라면 수입액이 얼마나 급증했는지 아실 수 있는데요. 누들류 기준으로 한국이 인도 수입 1위국입니다. 수입 규모도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금액이 $920만 작년 전체 수입 금액을 넘어섰고요. 오른쪽 표는 인도 화장품 수입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라면과 마찬가지로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수입액은 $4,200만 수준으로 작년도 전체 수입액보다 70% 이상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이슈는 14.5억 인구를 가진 인도가 인구 배당금과 인구 재앙의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이 중대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 정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이코노믹 서베이에서는 비농업 부문에서 2036년까지 매년 8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참고로 이코노믹 서베이는 매년 예산안 발표 직전에 공개되는 보고서로 인도 경제 현황을 다양한 분야별로 상세히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심지어 AI와 같은 자본 집약적인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해서 인력을 감축하면 안 된다고까지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이유는 인구 배당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인구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도의 출산율은 2021년 기준 1.9명으로 떨어졌는데요. 인구 유지에 필요한 최소 기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도의 젊은 인구를 서둘러 활용해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긴박감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인구 배당 효과가 2041년에 정점을 찍고 2056년까지만 유지될 거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현재 노동력의 퀄리티가 낮은 점도 문제입니다. 박상 기사는 올해 초 발간된 인도 고용보고서 2024를 이용한 건데요. 매년 700에서 800만 명의 청년이 노동인구에 편입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전체 실업자의 83%가 청년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층의 디지털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청년 중 75%가 이메일에 파일을 첨부할 줄 모르고 90% 이상이 엑셀이나 PPT를 할 줄 모른다고 해서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현재 집권 여당은 높은 청년 실업률을 정치적 리스크로 인식하고 실제로 지난 총선 패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을 타겟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실업률을 낮추고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올 7월에 발표된 예산안에서 총 2조 루피, 239억 달러의 예산이 일자리 창출과 청년 직업 훈련을 위해 배정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2,900만 개 공식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3가지 고용연계 인센티브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 2가지는 직원을 추가로 고용했을 때 제공하는 정부의 보조금 제도이고 나머지 1개는 향후 5년간 1,000만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500대 기업 내 12개월 인턴십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인도 정부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500대 기업 인턴십 제도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턴십 관련 비용 중 일부는 CSR 기금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인도는 회사법으로 매출액이나 이익 등의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의 경우 순이익의 2%를 CSR 활동에 지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활동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인턴십을 포함시킨 거예요. 그리고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와 일자리 연계 인센티브 제도를 연동하는 법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 전자정보기술부에서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 대상 기업이 전년 대비 고용 약속을 달성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은 외투 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근에 현지에서 개최되는 산업 세미나에 참석하면 인도 정부나 협단체가 한국과 인도 기업 간 협력 방안의 하나로 현지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단골 메뉴로 얘기합니다. 특히 반도체나 전기차 같은 첨단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큰데요. 인도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인도 내 인력 활용 방안과 관련 인센티브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4번째 이슈는 인도 정부가 제조업 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디 정부는 2014년 메이크 인 인디아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제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어왔습니다. 2025년까지 제조업 비중을 25%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인데 FY24년 기준으로 17.33%에 불과해서 아직도 갈 길이 먼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중 간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고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 가속화되면서 인도 제조업 성장에 유리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시면 노무라는 최신 보고서에서 차이나 플러스 원 수혜국의 대표 주자로 인도와 베트남을 지목했는데요. 인도가 대규모 내수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대신할 공급망을 찾는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0 정부가 들어서면 중국을 대신해서 인도를 찾는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도는 제조업의 성장과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인도 제조업 육성 정책의 근간은 생산 연계 인센티브 PLI 제도입니다. 모바일, 자동차 부품, IT 하드웨어 등의 14개 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PLI 수혜 대상으로 선정되면 인도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매출 증가분의 4에서 6%를 보조금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인도 정부가 PLI를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주요한 이유는 스마트폰 성공 경험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인도 내 소비되는 스마트폰의 거의 100%가 현지산이고 부품 비율 현지화에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기 때문인데요. 스마트폰 생산 관련 국내 부가가치 비중은 현재 22%까지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아이폰 프로와 프로맥스, 구글 픽셀이 인도에서 제조되면서 2025년 3월까지 인도 스마트폰 수요의 100%가
현지에서 생산될 걸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애플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요. FY24년 인도 매출이 35%나 늘었고 수출도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인도가 이제 글로벌 아이폰 생산의 14%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이 비율을 FY26년까지 25%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애플 덕에 인도 전자제품 수출이 급증해서 전자제품이 인도의 3위 수출 품목으로 부상했다는 내용입니다. PLI 외에도 인도 정부는 반도체, 전기차, 그린 수소 등 첨단 산업과 노동 집약적인 조선업 등에 대한 과감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분야는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입니다. 2021년 론칭한 100억 달러 규모의 세미콘 인디아 프로그램을 통해 반도체 공장 설립 프로젝트 비용의 50%를 보조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정부에서도 별도의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면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 초기 육성 단계이다 보니 빽보다는 OSAT ATMP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세미콘 인디아 프로그램을 통해 승인된 프로젝트는 총 5개입니다. 이 중 4개가 OSAT ATMP 프로젝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인도는 10년 내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25%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 비용 절감을 위해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25개의 핵심 광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실리콘 쿼츠 같은 제품에 대한 관세도 2.5%까지 인하하였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곧 발표 예정인 세미콘 인디아 2.0에서는 기존의 금전적인 인센티브에서 벗어나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합물 반도체 제조와 실리콘 포토닉스 분야 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입니다. 이러한 정책과 함께 인도 내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일본, 독일 등 다양한 국가의 반도체 및 장비 제조 기업들이 인도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파운드리는 모디 총리가 미국에 방문한 시점에 맞춰서 지난 9월에 콜카타의 GF 콜카타 파워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인피니온이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시장 진출을 검토 중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에 CEO인 젠슨 황이 인도에 방문했을 때 반도체 칩 공동 개발을 제안하기도 했고요. 이는 인도의 기술 개발 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인도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산업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전기차는 PLI 14개 대상 품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산업 발전의 속도를 더하기 위해서 조건부 수입 관세 인하, PME 드라이브라는 구매 인센티브 제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인도 정부는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기업 유치를 위해서 최소 투자 요건을 전제로 70에서 100%에 달하는 전기차 수입 관세를 5년간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구속력 있는 투자 약속을 먼저 수행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또한 9월에는 구매 인센티브 제도 페임2를 대체하는 PME 드라이브가 발표됐는데요. 다만 지원 대상에서 사륜 전기 승용차를 제외했기 때문에 인도 전기차 시장 수요가 어떤 변화를 겪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의 전기차 산업 육성 의지에 따라 기존 제조업체들도 전기차 모델 출시를 확대하고 있고 신규 진출을 고려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베트남 전기차 제조업체인 빈페스트가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의 제조시설을 착공했습니다. 미국 포드 자동차도 챈나이 공장에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생산을 통해 인도 시장 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서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판단한 인도 정부는 그린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내셔널 그린 미션을 2023년 1월에 발족했습니다. 2030년까지 연간 그린 수소 500만 톤 생산을 목표로 세웠고요. PLI와 유사한 사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전해조 제조와 그린 수소 생산 인센티브로 FY30년까지 약 24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입찰을 통해 인센티브 수혜 기업이 선정되는데 올해 1월 입찰 결과 릴라이언스, 그린 하이드로젠, 그린 케미컬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아벤두스 캐피털이라는 인도 파이낸스 자문기관에서는
2030년까지 그린 수소와 암모니아 생산에 1,250억 달러 투자가 예상된다고 했는데요. 그만큼 민간 기업의 참여도 활발합니다. 특히 이후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비하려는 철강 산업에서 그린 수소가 가장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에서도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진달이나 타타스틸과 같은 철강 기업이 제철 수용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정부는 파리 협약 6.2조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이전 조항을 활용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EU와 같은 국가들과 협약을 체결해 그린 수소의 해외 수출 가능성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업입니다. 인도는 2030년까지 세계 10대 조선국에 2047년까지는 세계 5대 조선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조선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철강 2위 생산국이기도 하고 조선업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다 보니 일자리 창출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28개의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주로 정부의 군함 건조나 해상 구조물을 만드는 데 주력해와서 민간 상선 시장 참여는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0.05%, 총 톤수도 7만 2천 GT에 불과합니다. 인도 정부가 세운 목표를 이루려면 2047년까지 1131만 GT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도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2030년부터 연안 및 내륙수로 운항 시에 인도에서 건조된 선박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존스 액트와 유사한 법안으로 인도 내 조선업을 보호하면서 로컬 조선소에 배를 건조하는 기회를 제공해서 역량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또한 선박 재활용 시장 규모가 세계 2위인 인도는 이를 활용하기 위해 고철 리사이클링 크레딧 노트를 통해 로컬 선박 건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박 스크랩 가치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크레딧 노트로 발급받아 선박 건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겁니다. 아울러 인도 정부에서는 조선 및 선박 수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한국과 일본 기업으로부터 투자 및 기술 이전 관련 협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선사들의 신조선 발주 증가로 인해 전 세계 조선소가 타이트한 양상을 보이면서 인도 조선업계는 중소형 선박 수주에 주력하여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조업 발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직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인도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향후 5년간 GDP의 3.4%에 해당하는 약 11조 루피를 인프라 프로젝트에 배정했습니다. 또한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도 정부의 국가 물류 인프라 개발 계획 관련 데이터를 민간 부문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조업이 발전해 가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전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재생 에너지 용량을 500기가와트까지 설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대규모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해 나간다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슈는 인도와 중국 간 순찰 협정이 합의된 이후에 양국 간 경제협력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0월 인도와 중국 간 순찰 협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양국 간 경협에 대한 기대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가란 계곡 충돌 이후에 프레스노트 3가 도입되면서 중국의 대인도 투자는 건건마다 인도 정부 승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이게 좀 느슨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디 정부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요인이 다분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도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인데요. 다시 말해 인도 산업계의 중국산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원자재나 기자재를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어서 인도의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양국 경제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첫 번째 기사에서는 인도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이 중국과의 긴장 고조로 인해 150억 달러 생산 손실과 10만 명의 일자리 감소를 겪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교육, 기술, 장비 공급에 있어서 중국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고요.
두 번째 기사는 인도가 태양광 발전을 늘리려고 하는데 인도가 수입하는 모듈, 셀, 웨이퍼, 솔라 글래스의 57에서 100%가 중국산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산 수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코노믹 서베이에서는 대중국 FDI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를 띄웠었는데요. 정작 발표된 예산안에서는 중국 투자 관련 어떤 정책적 언급도 없었고 고얄 장관은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 정부가 제조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국 기술자 대상으로 사업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하면서 정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범부처 패널에서도 지난 8월 회의를 개최하고 전자제조 부문에서 중국 기업이 제출한 5-6건의 투자 제안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 기업의 대인도 투자도 본격화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인도 정부가 중국 기업 투자 진출을 막는 기조가 강했다면 이제는 좀 완화되는 것 같아서 인도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는 도전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를 보시면 JSW 그룹이 올해 상반기에 중국 기업 MG모터스와 합작을 통해 인도 자동차 시장에 진출했는데 이번에는 하이얼 그룹과 협력하여 전자시장으로 진출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인도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음 이슈는 인증 의무화 품목 확대 등 비관세 장벽 강화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인도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만성 무역 적자 문제로 골치를 앓아왔습니다. 인도 정부는 수입산 저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BIS 인증 같은 품질 관리 명령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기계 등에 대해 좀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사를 보시면 내년 8월 28일부터 463개 기계 부품에 대해 BIS 인증이 신규로 도입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기사는 인도 정부가 145개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강화된 BIS 인증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인도 정부는 철강 수입을 줄이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산 철강 수입이 증가하고 지난 7월에 대법원에서 주정부가 철강 석탄 기업의 채굴 활동에 대해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촉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로컬 기업 수익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주정부가 철광석, 석탄의 일종의 지방세인 채굴세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화되면 철광회사 수익이 약 2.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철강 수입이 급증하면서 로컬 업계의 마진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번 회계연도 하반기인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에 이런 압박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언론 기사를 종합해보면 인도 정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반덤핑 같은 무역 구제 조치, 국경 조정세, BIS 인증 품목이 아닌 철강 제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정부의 NOC 발급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NOC는 Non-Objection Certificate의 약자로 정부가 수입에 이의가 없을 때 발급해주는 증명서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인도 업체들이 중국산 철강을 타겟으로 수입 관세를 인상하는 것 외에도 세이프가드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관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 철강 업체만 부담하는 채굴세 같은 세금에 대해서 이 금액만큼 국내 기업에 환급하거나 수입산 철강에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이고요. 세 번째는 인도 내에 생산되지 않는 철강 품목에 한해서만 NOC 발급을 추진할 것 같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에 포스코가 JSW 그룹과 손을 잡고 인도에 연 500만 톤의 제철소를 합작 건설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요. 철강 제품 소비 예상량이 2035년 2.6억 톤에 달할 만큼 인도 시장에는 기회가 많지만 비관세 장벽이 강화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현지 생산을 늘리려는 방향으로 전략적인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이슈는 인도가 세계의 연구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글로벌 캐퍼빌리티 센터, GCC 설립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요. 참고로 GCC는 글로벌 기업이 R&D, 제품 설계, 고객 애로 처리 등의 다양한 전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한 역의 조직을 지칭합니다.
인도 내 전 세계 GCC의 45%가 집중적으로 포진해 있습니다. 인도 내 GCC는 2023년 1,580개에서 2030년에는 2,2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시장 규모도 1,050억 달러에 달하고 그리고 포춘 500대 기업의 70%가 인도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테크, 은행 등의 금융업, 제조업 R&D 센터, 컨설팅, 헬스케어, 바이오테크 순으로 GCC가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의 GCC 설립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내수 시장이 크고 영어에 능통하고 가성비 뛰어난 기술자와 개발자 풀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매년 배출되는 엔지니어만 150만 명이고 MBA 졸업생이 30만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노동법 측면에서도 비교적 제한이 덜하고요. 약 1.3에서 1.4억 명이 영어에 능통하고 엔지니어 인건비도 경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GitHub 내 인도 개발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2027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인도가 가장 큰 개발자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는 미국과 캐나다 중심에서 EU, 아시아 기업까지 GCC 설립에 가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도의 기술 인력 활용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도 GCC 설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은 임차료와 인건비 등으로 인해 벵갈루루, 챈나이 등 1선 도시가 부담된다면 암다바드 같은 2선 도시로 범위를 확대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지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주요 이슈별로 모아서 2025년 인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아무쪼록 인도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실 때 참고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